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밤 강원도 속초에 살던 23살 가명 황준민 군은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불금을 맞아서 시내에서 친구 최 씨의 생일 파티를 할 예정이었죠. 엄마 저 나가요. 오늘 애들이랑 범석이 생일 파티 있는데 외박할 거예요. 먼저 주무세요. 황준민 씨와 친구 최범석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였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이어온 우정이라 가족끼리도 가깝게 지냈는데요. 특히 황 씨의 부모님은 범석 씨에게 종종 용돈까지 챙겨주기도 했죠. 마침 범석이의 생일을 맞아 놀다가 외박까지 한다는데 어머니가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흔쾌히 허락을 했죠. 그러면서도 야, 니들 너무 많이 마시지 마. 이런 어머니의 잔소리를 뒤로 하고 아들은 평소처럼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 모습이 마지막이 되리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다음 날인 12일 밤 9시 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아들의 친구 최범석이었어요. 그는 더듬거리면서 상황을 전했죠. 어머니, 지금 여기 병원인데요. 준민이가 사고가 났어요.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해서 좀 다퉜는데 그러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다쳤거든요. 병원에 데려왔는데 죽었대요. 어머니 지금 병원으로 오세요. 멀쩡했던 아들이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어머니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싸늘한 주검이 된 아들과 마주합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엄마는 그대로 무너져 버려요. 도대체 그날 생일 파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단 최범석의 생일 파티에는 총 4명이 참석했습니다. 모두 동갑내기 친구였고 주최자인 최 씨 외에 사망한 황 씨 그리고 친구 김 씨와 조 씨가 있었죠. 속초 경찰서는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 3사람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답은 모두 일관됐어요. 준민이가 먼저 범석이 부모님 욕을 했고 여기에 다툼이 발생했다.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지만 둘이 금방 화해를 했는데 이어서 모두가 범석이 집으로 가 잠에 들었다. 다음날 일어나서 점심을 먹으려고 가려 했지만 준민이가 더 자겠다고 해서 3명만 나갔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준민이가 계단에서 떨어져 죽어 있었다라는 진술. 그런데 이걸 듣고 있던 경찰이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합니다. 앞서 최 씨는 준민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을 때 분명 준민이가 술에 취해서 발을 헛디뎌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이야기했거든요. 하지만 정작 경찰 조사에서는 나갔다 오니까 계단에서 떨어져서 죽어 있었다. 이렇게 말이 바뀐 거예요. 이건 황준민 씨의 죽음이 사고사가 아닌 살인이라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죠. 그래서 경찰이 조심스럽게 유가족에게 부검을 의뢰합니다. 가족들은 그게 아들을 2번 죽인 거다라는 생각에 망설였지만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이런 경찰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수락하게 돼요. 그리고 이 결정은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시발점이 됩니다.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일단 황 씨의 온몸에서 상처와 멍이 가득 발견됩니다. 턱뼈까지 골절된 상태였는데요. 이게 도저히 계단에서 굴러서 생긴 상처로 보기 힘들었습니다. 명백한 폭행의 흔적이에요. 게다가 일부 상처는 회복 중입니다. 이건 폭행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걸 의미하죠. 결정적인 사인은 뇌경막하 출혈이었어요. 이게 어려우시죠? 조금 더 설명드리면 뇌는 3겹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바깥쪽의 막을 경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경막 아래 혈액이 고이는 것을 경막하 출혈이라고 합니다. 근데 피가 계속 고여있게 되면 점점 뇌를 압박해요. 그러면서 호흡마비, 심정지, 그리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되죠. 이건요, 빠르게 조치를 한다 해도 혼수 상태에 이를 만큼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보통 젊은 층에게 나타나는 급성 경막하 출혈은 폭행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심한 충격에서 드러납니다. 부검 결과 황준민 씨는
뇌 한쪽이 모두 파열될 정도로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었어요. 즉 이건 정말 단순한 사고사가 절대 아니고요. 폭행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진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 진행된 황 씨의 장례식장, 유가족들이 끔찍한 사진을 목격하게 돼요. 참고로 이때의 장례식은 코로나 시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명에 가까운 동창들과 친구들이 방문했어요. 유가족들은 아들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느꼈죠. 그런데 이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수군덕수군덕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망 전날 황 씨의 사진이 하나 찍혀 있는 게 친구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어서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 아들의 사진을 보고 유가족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사진 속 황 씨는 길바닥에 누워있고 얼굴이 퉁퉁 부어있어요. 코와 턱은 피로 물들어 있었는데 폭행을 당한 직후에 찍힌 것으로 보였죠. 사진이 한 장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진 속의 황 씨는 집 안으로 옮겨져 있었는데 누군가 피를 닦아낸 듯 상처가 말라붙어 있습니다. 대체 이 사진들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찍은 걸까요? 그 사건의 진실은 생일 파티의 주최자이자 황 씨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최범석이 쥐고 있었습니다. 12월 15일 속초경찰서는 최 씨를 특수폭행 및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합니다. 이 과정에서 또 최 씨가 사건을 축소하고 증거를 은폐하려고 한 정황까지 드러나요. 차량 블랙박스 다 지웠고요. 다른 친구들과 말을 맞췄더라고요. 하지만 예상외로 허술한 실수를 하나 하는데 미처 핸드폰을 처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걸 압수해서 포렌식을 한 결과 사건 당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친구들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식당과 길거리에 설치된 CCTV에 최 씨가 저지른 악행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죠. 그렇게 드러난 사건의 진실은 너무도 참혹합니다. 12월 11일 밤 9시 속초시 조양동의 한 술집에서 최 씨, 김 씨, 조 씨 그리고 황 씨 4명이 만났습니다. 생일 파티라고 했지만 사실 이들의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애초부터 황준민 씨가 타겟이었죠. 이들은 황 씨에게 일방적으로 술을 강요했고요. 연겁 후 그 잔을 비운 황 씨가 빠르게 취해갑니다. 이날 오죽했으면 그 알고 지내던 술집 사장님이 야, 이제 쟤한테 좀 그만 먹여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만류했을 정도예요. 이후 3사람은 황 씨를 끌고 2차로 다른 술집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10일 새벽 12시 반부터 한 2시간 정도 황 씨는 또 강압적으로 술을 연겁 후 마셨어요. 그리고 인사불성이 됐죠. 그러자 일행은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이때 최범석은 길을 걸으면서 황 씨가 저항은커녕 제대로 걷지도 못한 것을 확인해요. 잠시 후 그를 인근 PC방 주차장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더니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다시 자기 차로 가요. 골프채를 꺼내오더니 그걸로 황 씨의 전신에 내리꽂았죠. 준민 씨는 이 최 씨를 피해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몇 걸음도 떼지 못하고 붙잡혀서 더 심한 폭행을 당해야 했고요. 그렇게 최범석이 폭행을 다 하고 나서 이어서 야, 우리 양주나 마시자 라면서 황 씨와 일행을 끌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여기서 술을 더 마셨는데 그러다가 다시 황 씨를 끌고 밖으로 나가서 주먹과 슬리퍼로 폭행했죠. 이때 얼굴에 공격이 집중됐어요. 그러면서 막 살이 찢겨지고 피범벅이 됐는데요. 여기서 그 일행이던 김 씨와 조 씨까지 폭행에 가담하게 되죠. 그렇게 3사람의 정말 무차별적인 구타로 인해 준민 씨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이 상황에서도 최범석은 멈추지 않았고 기절한 황 씨의 몸에 올라타 계속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잠시 후 이들은 깔깔대면서 황 씨의 옷을 벗기고 얼굴에 소변을 누는 만행까지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을 함께 있던 김 씨가 낄낄대며 촬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황 씨,
일당은 그를 집으로 옮겼고 대충 피를 닦은 후에 한쪽에 눕혀둡니다. 그렇게 그는 다음날 저녁까지 방치된 거예요. 세 사람 중 그 누구도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만류한 사람 없었어요. 오히려 황 씨의 이런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친구들한테 전송하고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조롱하기까지 했죠. 그러다 이제 황 씨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걸 깨닫고 뒤늦게 병원으로 옮겼는데요. 그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1차 폭행이 발생한 지 18시간 만에 사망한 것으로 판명됩니다. 이 사건 언론을 통해서 동창들 간에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좀 축소가 돼서 보도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스토리를 들었을 때 아마 여러분도 의문이 갈 거예요. 아니, 어렸을 때부터 친했다는데 왜 갑자기 친구한테 술 먹이고 폭행을 한 거지? 이에 대한 답은 황 씨의 지인이 폭로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우선 황준민 씨와 최범석은 일반적인 친구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황 씨가 초등학생 때부터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거의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죠. 이게 처음에는 그냥 남자애들 사이에 짓궂은 장난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커가면서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최 씨가 자기 친구들과 집단적으로 그를 괴롭히고 폭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한 일례로 황 씨의 알몸을 도찰하고 굴욕적인 합성 사진을 만듭니다. 막 자기들끼리 재밌다면서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한 페이스북 페이지까지 운영했습니다. 이게 최소 1년간 운영이 됐는데 사실상 그런 이제 굴욕적인 사진, 황 씨의 사진을 속초 지역 내의 대부분의 또래들이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래요. 황 씨의 항의에 의해 삭제가 되긴 했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성인이 된 후 최범석은 황 씨를 수시로 술자리에 불러내 또 폭행합니다. 핸드폰이 망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일도 예사였어요. 인파가 많은 술집에서 강제로 옷을 벗겨서 영상 찍고 조롱하는 게 지금 고등학교 때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황 씨가 성격이 굉장히 순했다고 해요. 또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이렇게 반항하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최범석의 무리, 그 괴롭힘에도 그냥 계속 참고만 있었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강도가 점점 높아졌잖아요. 그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티를 내지 못했고 가족들은 그때까지도 최범석이 그냥 가장 친한 친구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어진 조사에서 밝혀진 최 씨의 폭행은 지인들이 아는 것보다 더 끔찍하고 잔인했습니다. 골프채로 폭행한 전적도 이미 여러 번이더라고요. 게다가 가해자는요, 그날 술자리에 있던 최 씨, 김 씨, 조 씨 외에 두 사람이 더 있어요. 백 씨와 유 씨인데 얘네가 사건 당시에는 없었지만 과거에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에 가담했습니다. 그 일례로 사건 4개월 전인 8월 12일에 황 씨가 가위바위보를 하다가 졌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번갈아가며 폭행합니다. 여기서도 황 씨의 나체 사진 촬영해서 공유했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계속했죠. 왜 이래 진짜. 주범 최범석은 경찰에 구속된 후에야 잘못을 인정합니다. 100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그를 상해치사, 특수폭행,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해요. 한편 유족들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황망한 심정을 감출 수 없죠. 아니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해서 용돈까지 챙겨줬는데 오히려 그게 또 죄책감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유족들은 이건 상해치사가 아니다.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죄다. 그걸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의견서를 계속 제출합니다. 하지만 2021년 8월 1심 재판부는 상해치사, 강제추행, 특수폭행으로만 유죄를 판결했고요. 이에 따라 최 씨는 징역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15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자, 뒤에가 길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징역 10년이에요. 터무니없이 적은 형량에 경찰도 즉각 항소했죠. 반면에 최범석은
형량 너무 과하다면서 항소합니다. 2022년 2월에 열린 항소심에서 최 씨는 내가 그래도 오랫동안 피해자와 친구 사이였고 지금은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면서 또 선처를 호소합니다. 2심 재판부는 최 씨가 피해자를 한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 폭행했고 방치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그리고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지적했어요. 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심의 판결을 유지합니다. 그렇게 최 씨에게는 징역 10년이 내려졌죠. 공범이었던 김 씨, 조 씨, 그리고 백 씨, 유 씨는 특수폭행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됩니다. 이들 중 3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러니까 집행유예 3년이니까 감옥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것도 집행유예 2년이니까 감옥 안 가죠? 그렇게 선고됩니다. 이들 중 정확히 누가 더 낮은 형량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어쨌든 집행유예 선고로 현재 이들은 모두 풀려난 상태입니다. 오늘 사건은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다뤄지면서 더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이때 제작진이 공범인 김 씨의 가족들을 대면하게 되는데 이 가족들이 우리도 지금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면서 소리를 좀 높이는 태도를 보여요. 이게 공분을 사게 되죠. 반면에 피해자 황 씨의 유족들은 너무도 낮은 형량, 내가 아들을 잃었는데 가해자는 10년이라니 여기에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였다는 것이 받아들여지기 힘들었어요. 엄벌이 내려지길 원했지만 결국 그들의 울부짖음은 재판부에 닿지 못했습니다. 황 씨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수많은 지인들까지 목소리를 내게 됐어요. 일부는 나도 최범석에게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였다. 그리고 동시에 황 씨의 괴롭힘을 지켜본 방관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이제 그를 직접 괴롭힌 가해자도 있었고요. 지난 10년 이상 그 긴 시간 동안 이어진 학교 폭력은 꿈 많고 선량했던 황 씨의 인생을 산산이 부셔버렸습니다. 학교 폭력과 집단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 캠페인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사회 깊은 곳에는 폭력이 짙게 깔려있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2, 제3의 황 씨가 남몰래 고통을 받고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21년 경기도 화성시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46살 A씨는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직원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잠시 그의 가정을 좀 살펴보면 과거 수원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던 중 9살 연하의 아내 B씨와 만나 결혼을 해요. 2014년에 아들이 태어나면서 단란한 새 가족을 이루게 되죠. A씨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던 성실한 가장입니다. 퇴근을 하고 나서도요, 저녁과 또 주말에 따로 배달 일을 했고 월 4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아내 또한 인근에서 천연 비누와 로션을 만드는 공방을 운영했는데 지역 소식지에 실릴 정도로 꽤 잘 운영되고 있었죠. 손재주도 좋아서 관련 자격증이 20개나 됐습니다. 부부의 이런 부지런한 생활력 덕분에 지인들은 아유 살림꾼 커플이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021년 5월 26일 아침 6시 남편 A씨는 여느 때처럼 바쁘게 출근 준비 중이었습니다. 여보, 나 좀 늦어서 바로 나갈게. 급하게 나가려는 남편에게 아내 B씨가 서둘러 미숫가루에 꿀과 우유를 섞은 음료 그리고 햄버거를 건넸죠. 남편은 허둥지둥 이걸 먹으면서 집을 나서는데요. 그가 회사에 도착하고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몸 상태가 영 이상합니다. 가슴과 아랫배가 쿡쿡 쑤시는 게 급체한 느낌이에요. 아까 보니까 꿀 유통기한이 좀 지나 있던데 그게 상했나? 그는 5번이나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렸고 급기야 구토도 합니다. 너무 많이 토해서 더 이상 나오는 게 없을 정도였어요.
잠시 정신을 차린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요. 내가 지금 이렇다 상태를 알려주는데 아내가 대수롭지 않은 반응이었죠. 여보, 그거 몰라? 꿀은 유통기한 없어. 평생 먹어도 되는 거야. 아, 혹시 햄버거 패티가 이상했나? 아유, 소화제 하나 사 먹어. A씨는 아내의 말대로 저녁 퇴근길에 소화제를 사들고 집에 옵니다. 그때까지도 속이 좀 좋지 않아서 저녁도 거르게 돼요. 그러다 밤 8시쯤 되니까 좀 진정이 되었고 아내가 끓여준 흰 죽을 반 그릇 정도 비우게 됩니다. 그러다 2시간여가 지난 밤 10시 또다시 복통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전보다 더 심각합니다. 막 이마에서 식은땀도 나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나 못 참겠어. 119 좀 불러줘. 잠시 후 응급실에 도착한 그는 거기서도 여러 번 구토를 해요. 수액과 진통제를 맞고 나서야 좀 살 것 같았죠. 그렇게 27일 새벽 1시 반, A씨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집으로 귀가합니다. 당시 아내도 남편 따라서 응급실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기진맥진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잠들기 전 찬물을 한 잔 건넨 후 곧이어 자신도 잠에 들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7시 20분, 아내가 잠에서 깨어보니 집안 상태가 엉망입니다. 거실과 신발장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커튼이 있었는데 이게 봉채에 뜯겨져 있고요. 분리수거 쓰레기가 다 쓰러져 있어요. 무슨 일이야? 놀라던 그때 현관에 쓰러진 남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러닝 셔츠만 걸친 채 엎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여보, 거기서 뭐해? 들어가서 자. 남편을 흔들었지만 전혀 미동이 없었죠.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코에 손을 대보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히 119에 신고를 했는데요.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아내는 부엌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조사해보니 남편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새벽 2시 반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망한 지 5시간이나 지난 거였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죠. 그렇게 아내와 아들은 너무도 허무하게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게 된 겁니다. 얼마 후 장례식이 진행되는데 여기서 아내의 반응은 다소 의외였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죽음이라서 그랬는지 좀 감정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초연해 보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접한 경찰은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걸 감지합니다. A씨가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없어요. 상당히 건강한 편이었죠. 그런 그가 급체한 지 하루 만에 사망했다? 이게 어딘가 석연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유가족에게 부검을 요청하게 되는데 아내도 기꺼이 동의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2개월 뒤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A씨의 사망 원인은 급체가 아니고 니코틴 중독이었어요. 혈중 니코틴 농도가 2.49, 치사량을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한 담배 20개 피를 한 번에 피워야 가능한 양이라고 해요. 이 정도의 니코틴이 몸에 들어갈 경우 근육마비, 부정맥, 급기야 심정지를 일으키죠. 그런데요, A씨는 아내가 아들을 임신한 직후부터 담배를 끊었어요. 평소에도 피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몸에 주사 자국이나 니코틴 패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니코틴이 주입된 경로는 단 하나뿐이에요. 경구투여. 그러니까 입으로 마셨다는 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심각한 복통과 구토, 설사를 동반하는데 이게 A씨가 사망 전에 겪은 증상과 매우 동일하죠. 결정적으로 A씨의 위에서 흰 죽 그리고 물과 함께 니코틴 성분이 검출됩니다. 경찰은 즉각 살인사건으로 전화를 했고 수사에 착수해요. 가장 먼저는 피해자의 자택을 찾아갔죠. 그런데 아내와 아들이 이미 이사를 갔더라고요. 이게 더 정확히는 남편이 사망하고 불과 10일 만에 이 집을 떠난 거였어요. 그래서 경찰이 물어서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는데 놀랍게도 그녀가 새로운 남성과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상황일까요? 알고 보니 아내 B씨는 3년 전인 2018년부터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한 봉사단체에서 만난 남성과 계속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고 심지어 작년부터는 그녀가 운영하던 공방에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이미 3차례나 같이 해외여행도 다녀왔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녀는 남편이 응급실에 있을 때도 계속 내연남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심지어 장례식장에서도 3일간 내연남과 함께 있었고 마지막 법당까지도 동행합니다.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두 사람이 이삿짐을 꾸린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했죠. 새로운 집을 마련하는데 보증금 1,000만 원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가 사망한 남편의 명의를 도용해서 회사를 통해 대출을 받게 돼요. 그때까지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이용한 거죠. 자,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사를 싹 가면서 짐을 다 치웠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수색을 한다는 게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그 현장 사진,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 B씨, 아내가 새로 이사간 집에 어떤 증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수색을 요청하는데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사용한 흔적이 있는 액상 니코틴과 전자담배가 발견된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아내가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40만 원 상당의 액상 니코틴을 구매했더라고요. 근데 이때 특이점이 뭐냐면 직원한테 니코틴 농도를 좀 더 높여달라고 요청했어요. 근데 이게 불법이에요. 그치만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직원도 원액 5방울 정도를 첨가해 주었다고 증언합니다. 자, 니코틴으로 사망했는데 아내가 니코틴을 구입한 정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곧장 아내를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억울함을 주장해요. 경찰이 몰라서 그렇지 사실 남편도 몰래 담배를 피우고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 생각엔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라는 주장이었죠. 이게 신빙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남편의 차 안에서 금연치료용 의약품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담배를 끊었다면 그런 금연치료제도 할 필요가 없었을 테잖아요. 또 아들 또한 몰래 담배를 피는 아빠를 목격했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 A씨의 핸드폰에 수상한 검색 기록이 남아있는데 전자담배, 니코틴, 그리고 자살보험 이런 단어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알아보니까요. 실제로 A씨가 2개월 전에 극단적인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이거 성실한 가장인 줄 알았는데 이거 뭔가 우리가 모르는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아내의 외도를 눈치챘던 걸까요? 주변에서 모두 칭찬하던 그 좋은 평과 달리 이 부부의 현실은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상당 부분 아내의 책임이었죠. 결혼 직후 남편은 아내에게 경제권을 다 줬어요. 아파트 전세 대출로 8,700만 원 빚이 있는데 이걸 최대한 빨리 갚겠다면서 남편은 한 달에 용돈 30만 원만 받고 생활을 했죠. 그러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내가 다단계에 빠지면서 물건을 사들였고 빚이 늘어만 가요. 여기에 더해 코로나가 오면서 공방이 제대로 된 매출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게다가 남편은 몰랐지만 아내 B씨가 이제 불륜을 저지르면서 내연남의 생활비와 여행비까지 여태 남편의 월급에서 다 끌어다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서 남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었죠. 급기야 2020년 4월에는 전기요금, 도시가스도 못 내요. 대출금 이자 늘어나고 신용카드도 연체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남편이 이런 경제 상황을 뒤늦게 알아차려요. 이때까지도 불륜 사실은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일단 급한 불 끄기 위해서 야간 알바까지 나가면서 이 채무를 변제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어느 순간 내역서를 딱 봤는데 어라? 왜 빚이 줄질 않지? 아니 오히려 이자가 늘었네? 아내가 추가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남편이 너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쓰는 거냐 추궁을 해요. 그리고 그러던 과정에서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참담한 배신감이 들었고 이혼을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린 아들을 생각해서 참으려고 했지만 끝내 힘들어하던 그가
목숨을 버리려는 시도까지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아내 B 씨가 설명해준 두 사람의 그 위태로운 관계인데요. 경찰은 이걸 듣고 생각이 좀 달랐어요. 남편 A 씨는 가정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특히나 아들한테 각별했어요. 39살 늦은 나이에 얻은 자식이라 더 아꼈고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 거라면서 술도 끊고 매일같이 운동했고요. 그런데요, A씨가 사망한 날은 아들의 생일 3일 전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그날 퇴원할 때도 아들과 생일 파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빠가 아파서 미안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A씨가 정말 아내 말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그래서 경찰은 아내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추정합니다. 남편 죽으면 보험금과 부동산, 예금까지 다 상속받을 수 있고 또 내연남과도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 아내가 강하게 반발합니다. 남편의 사망보험? 그건 8년 전에 시어머니가 가입을 했는데 이 조약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게다가 아내는 애초부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다 남편이 라고 계속 주장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부검도 내가 선뜻 동의하지 않았냐. 거기에 날짜 계산을 해보면 경찰 수사가 진행된 건 남편이 죽은 지 2달이 지나서였다. 나는 그 사이에 보험금 청구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그런 목적 때문에 남편을 죽였다는 거냐 라는 주장인 거죠. 사실 막말로 금액으로 따진다면 남편이 죽지 않고 살아서 따박따박 벌어오는 쪽이 더 이득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경찰과 아내의 입장이 팽배하게 맞섰고 그 대립은 법정으로 이어집니다. 급기야 파기환송을 거쳐서 무려 5차례에 걸친 법정 공판이 펼쳐져요. 자,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죠. 그들의 주장은 아내가 미숫가루, 흰죽 그리고 찬물에 니코틴을 주입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나 사망 전날 아침부터 복통, 설사, 구토에 시달렸잖아요. 이게 이제 니코틴의 대표적인 중독 증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섭취한 음식과 물은 모두 아내가 건넸어요. 게다가 밤 10시에 복통이 다시 악화됐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아침에 미숫가루에 니코틴을 넣어서 줬는데 남편이 죽지 않았고 2차로 또 집에 왔을 때 흰죽을 줬는데 거기다 니코틴을 넣었지만 또 이제 남편이 더 이제 증상이 악화된 거죠. 이렇게 경찰이 추정을 한 거예요. 여기에 또 결정적으로 마지막 남편이 잠들기 전에 건넨 찬물에다가 니코틴을 섞어서 마시게 하면서 그가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본 거죠. 뿐만 아니라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다 라는 근거에 대해서는 A씨가 사망 전날 미숫가루 급체에 대해 검색한 내역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죽으려고 했다면 미숫가루 급체에 대해서 검색을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니코틴을 마신 거일 테니까요.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뜯겨진 커튼 그리고 몸에 남은 타박상으로 봤을 때 그는 죽기 전 심각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극단적 선택이다 라고 한다면요. 최소한 주변에 니코틴이 남아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가능성이 낮아 보이죠. 자, 그러면 아내 쪽 변호사는 어떻게 반박을 했을까요? 우선 피해자 몸에서 부검에서 나온 니코틴 그 양을 계산하면 137g입니다. 액상 니코틴에 함유된 양을 감안하면 137g이라는 건 최소 56병에서 최대 150병 정도를 마셔야 돼요. 근데 이만큼의 양을 아내가 몰래 음식에 넣어서 먹였다? 이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듣고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결국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아내가 음식에다가 니코틴 넣어서 살해했다고 판단을 했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죠. 하지만 검찰과 B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게 되는데요. 2022년에 이제 항소심이 열리는데 여기에 쟁점은 뭐냐면 그럼 어떻게 니코틴을 복용했는가 이거예요. 검찰은 그 미숫가루, 흰죽, 물에다가 니코틴 섞은 거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겁니다. 남편은 응급실에 그날 갔다 왔잖아요. 물을 마셨고 1시간 후에 사망했어요. 그 추정 시간을 봤을 때요. 위에서 발견된 물에서 니코틴이 검출되었으니까 물과 니코틴을 함께 마신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아침에 먹었던 미숫가루, 저녁 8시에 먹었던 흰죽, 여기에 니코틴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저녁 먹고 응급실 갔잖아요. 혹시 거기서 혈액 검사를 받았다면 그 안에 결과가 남아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하지만 너무도 안타깝게도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 2달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혈액을 보관하는 기간이 지났고 그대로 폐기되고 맙니다. 그렇게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지게 된 거죠. 아내 변호사 측은 이 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어요. 미숫가루와 흰죽에 니코틴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지 않냐. 그러면서 그날 복통과 구토 증상을 보인 건 단순 식중독일 수 있다라고 말해요. 자, 사건 당일 남편은 저녁 8시에 흰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시간 후에 밤 11시에 응급실에 갔어요. 보통 니코틴이요, 복용한 지 15분에서 1시간까지 그 초기 증상, 복통, 구토, 오한, 혈압 상승, 빠른 맥박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좀 증상이 달라진대요. 설사, 저혈압, 부정맥, 근육마비, 그러니까 이걸 후기 증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당시 A씨를 진료했던 응급실 의사는 그의 맥박이 빨랐고 간 수치와 혈압이 정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검사 측의 주장대로 흰 죽에 니코틴이 있었다면 3시간 지나서 응급실 갔잖아요. 이때 저혈압이 와야 돼요. 근데 반대로 맥박이 빨랐다. 이건 식중독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이었죠. 결국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했고 앞서 경찰이 내세운 미숫가루 흰죽에 니코틴을 탔다라는 주장은 기각해요. 그러니까 물에 니코틴을 타서 살해한 것만 인정한 거죠. 그렇게 징역 30년으로 줄게 되고요. 2심까지도 살인죄는 쭉 인정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대법원에서 반전이 벌어졌죠. 남편의 부검 결과는 치사량에 달하는 니코틴이 검출되었다는 의미일 뿐 재판부는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 사건 다시 재판해 하고 파기환송이 내려진 겁니다. 얼마 후에 환송심이 이어졌죠. 여기서 변호사 측이 사건 당시에 촬영된 현장 사진 하나를 제출해요. 이걸 보니까 A씨의 책상 위에 물컵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 3분의 1 정도만 마셨더라고요. 즉 아내가 건넨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아내의 액상 니코틴, 이제 검찰로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지적합니다. 사용된 건, 그러니까 아내의 액상 니코틴이 사용된 건 10ml예요. 근데 부검에서는 137g 나왔잖아요. 이게 또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 경찰의 치명적인 실수가 드러나는데 그동안 너무나도 니코틴에만 주목하느라고 다른 성분 비교를 하지 못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액상 니코틴에는 니코틴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마셨다면 혈액에 다른 화학 물질도 남아있어야죠. 근데 경찰이 이걸 간과하고 그 어떤 실험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들이 처음부터 주장해오던 액상 니코틴을 사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증거가 미약해진 거예요. 자, 게다가 사건 직후 아내의 행적도 화두에 올라요. 자발적으로 경찰과 119에 신고했죠.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 남편 책상 위에 있는 물컵을 치우지 않았어요. 또한 만약에 이게 범죄에 사용됐다면 액상 니코틴 치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봤을 때 독극물로 의도적인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판단된 거죠. 게다가요, 또 있어요. 결정적으로 그 많은 양의 니코틴을, 몸에서 나온 니코틴을 아내가 몰래 먹이는 게 사실상 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순수 니코틴이 아닌 이상 여기서 특유의 막 역한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이걸 엔간해서 마시기 쉽지 않다고 해요. 그렇게 결국 재판부는 아내 B씨에게 무죄를 판결하게 되죠.
하지만 그녀가 그 명의 도용해서 대출 받았잖아요. 남편 이름으로. 이건 인정이 되면서 집행유예 1년과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 하지만 결국 피해자를 죽음으로 이끈 그 니코틴이 어디서 왔는지, 그걸 어떻게 마셨는지는 여전히 완벽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죠. 오늘 사건 아마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좀 머리가 아프셨을 거예요. 법정 공방도 그만큼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법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판단한 게 되었어요. 근데 여전히 뭔가 좀 찜찜함이 남죠. 그는 정말 아들의 생일을 3일 남겨두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곁을 스스로 떠난 걸까요? 많은 의문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